케임브리지 대학 지질학 박사닐 스티븐스의 모니터 위로 낯선 선이 떠올랐습니다. 한반도 동쪽 산맥을 따라 이어지는 거대한 곡선, 강줄기처럼 보였지만 어떤 지도에도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고대 지형 집착자라 부르는 이유를 증명하듯 화면을 확대하자 수백 킬로미터를 관통하는 퇴적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좌표를 따라가자 산맥의 능선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닐은 창세기를 펼쳤는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강 비손, 금이 있는 땅 하윌라를 둘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강의 방향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케뎀은 동쪽 끝을 의미했습니다. 동쪽 끝, 한반도였습니다. 사라진 강의 좌표가 성경 속 기록과 겹쳐지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의 강이 멈춘 자리, 그곳은 한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발견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는 같은 데이터를 100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혹시 착각은 아닐까? 위성 오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동쪽 산맥을 따라 이어지는 거대한 곡선. 지형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지질학자는 흥미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어느 유럽의 고고학 연구소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제목은 긴급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였습니다. 같은 지역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자료였습니다. 확대하자 더 선명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산맥을 가로지르는 직선에 가까운 선. 자연적인 침식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매일 본문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강의 흔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식 지도에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좌표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위도 38도에서 42도 사이, 경도 127도에서 130도 사이. 한반도의 척추를 관통하는 범위였습니다. 그는 고대 지도를 꺼냈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수계도였습니다. 강줄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성 데이터의 선과 일치하는 강은 없었습니다. 더 오래된 지도를 찾았습니다. 삼국시대의 추정수로. 여기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그는 지질연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층 형성 시기. 결과가 출력됐습니다. 홍적세 후기. 약 1만 년 전이었습니다. 그 시기라면 가능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던 때 거대한 수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가설이 시간축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라진 강은 역사 이전에 흘렀던 물길일지 모릅니다. 시간축을 확보한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퇴적층 분석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강이 흘렀다면 토양 속에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제지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반도 동부 지역의 시추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10여 개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도로 건설이나 댐 공사 때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60m 깊이의 지층 단면도, 갈색과 회색이 교차하는 층리.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세한 모래와 점토가 수평으로 쌓인 층. 전형적인 하천 퇴적층이었습니다.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현재 어떤 강도 흐르지 않는 산악지대. 해발 800m 고지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산 위에서 강바닥 같은 지층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미상으로 기록됐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좌표를 받았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성 데이터의 곡선 위에 정확히 위치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시추 지점들도 확인했습니다. 총 7곳. 모두 같은 선 위에 있었습니다. 마치 점을 이으면 강줄기가 되는 것처럼. 그는 물흐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1만 년 전 지형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당시의 수면은 지금보다 100m 낮았습니다.
한반도의 형태도 달랐습니다. 동해안이 더 넓었고 산맥의 고도도 낮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물줄기가 생성됐습니다. 북쪽 고지대에서 시작해 남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산맥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위성 데이터의 선과 겹쳐졌습니다. 오차는 3% 이내였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한 고대의 강.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물길이었습니다. 그의 가설은 이제 과학적 증거를 얻었습니다. 사라진 강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확보한 그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네 강 중 첫 번째가 비손이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어느 방향으로 흘렀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펼쳤습니다. 케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쪽으로 번역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달랐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케뎀의 어원, 앞, 먼저, 시작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방향으로 쓰일 때는 동쪽 끝, 해 뜨는 곳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 지역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곳을 에덴의 후보지로 봤습니다. 만약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동쪽 끝은 어디일까요?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라크에서 동쪽으로, 이란 고원을 지나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그 끝에 놓인 반도, 한반도였습니다. 직선거리로 7,000km. 고대인들이 알던 세계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고대 문헌들도 찾아봤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페르시아의 지리서, 모두 동쪽 끝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마지막 땅, 물의 끝이 닿는 곳. 그는 언어학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케뎀이 실제로 지리적 한계를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구약 시대 히브리인들에게 케뎀은 단순한 동쪽이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려진 세계의 경계를 뜻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동쪽. 그곳에 첫 번째 강이 흘렀다는 기록. 그는 위성 지도와 성경 지도를 겹쳐 놓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가상의 선이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 사라진 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언어가 지리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소는 동쪽 끝에 흘렀습니다. 그 끝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방향을 확인한 그는 다른 강들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4개의 강을 기록했습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테스. 마지막 2 강은 명확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현재도 흐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젖줄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에 2 강이었습니다. 비손과 기온. 어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이름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수천 년간 논쟁했습니다. 어떤 이는 나일강이라 했고 어떤 이는 인더스강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뀐 것이라면? 고대 수메르 문헌을 뒤졌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강 이름들. 아카드어, 점토판의 지리 기록.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문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성스러운 강에 대한 언급들. 금이 나는 땅을 지난다는 묘사. 비손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흥미로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이둔. 빛나는 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금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까요? 그는 한반도 고대 문헌도 찾아봤습니다.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 그곳에서 시작되는 신성한 물줄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대교 랍비 문헌인 미드라쉬를 읽었습니다. 거기엔 흥미로운 해석이 있었습니다. 네 강은 에덴에서 나와 세계 사방으로 흘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서남북. 각 방향의 끝까지 물이 닿았다는 기록.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비소는 동쪽 경계를 표시하는 강이었습니다. 세계의 동쪽 끝. 그는 다시 위성 지도를 켰습니다. 한반도에 사라진 강줄기. 그것이 고대 세계관의 경계선이었다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강, 수메르의 전설, 한반도의 신화. 서로 다른 문명권의 기록이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일치였습니다. 에덴의 네 강 중 하나가 여기 흘렀습니다.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이제 가설을 정립할 때였습니다. 그는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1년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위성 사진, 지층 분석, 언어 연구, 고대 문헌. 각각은 단편적이었지만 합치면 하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반도에 거대한 강이 흘렀다는 이야기. 그 강의 이름은 비손이었을 가능성. 그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비손강 잔류로 가설. 사라진 에덴의 첫 번째 강이 한반도를 관통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설에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는 비손이 금이 좋은 하윌라 땅을 둘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 흔적을 따라 금 광산이 분포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최대 금 산지들이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대. 위성 데이터의 곡선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연일까요? 금은 물에 의해 운반됩니다. 강이 흐르면서 금을 퇴적시켰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 시기가 맞아야 했습니다. 홍적세 후기 약 1만 년 전. 인류 운명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탄소 연대 측정 자료를 찾았습니다. 해당 지역 퇴적층의 나이. 결과는 12,000년에서 8,000년 사이였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 한반도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기후가 온화했고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거대한 수계를 유지할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 방향성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동쪽 끝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반도까지의 직선. 그 선 위에 고대 교역로가 있었을까요? 실크로드 이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 보고서들을 뒤졌습니다. 놀랍게도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의 유사성. 메소포타미아와 한반도에서 출토된 같은 형태의 도구들. 문화가 이동한 흔적이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됐습니다. 가설은 이제 이론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논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비손강 잔류로 가설과 세 가지 검증 조건. 25페이지 분량의 연구 제안서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현장 조사엔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지질학자, 고고학자, 언어학자, 수문학자. 최소한 5개 분야의 협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학들로 보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대부분 답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기할 즈음 답신이 하나 왔습니다. 독일의 한 지질학 연구소였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보내달라는 요청과 함께 그는 즉시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일주일 후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화면 속 3명의 연구원이 보였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가 흥미롭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준비한 답을 말했습니다.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한반도에서 에덴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이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독일 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씩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고고학자가 합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전문가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문학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전문가가 왔습니다. 석 달 만에 팀이 구성됐습니다.
총 7명. 네 개국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첫 화상회의에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현장 조사는 다음 해 봄으로 정했습니다. 눈이 녹고 지층이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독일 연구소가 주축이 됐고 유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탐사 허가도 신청했습니다. 한국 정부 기관에 공식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출발뿐이었습니다. 사라진 강의 흔적을 찾아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듬해 4월이었습니다. 국제탐사팀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명의 연구자와 보조 인력 5명, 총 12명의 팀이었습니다. 짐은 무거웠습니다. 시추 장비, 측정 기기, 샘플 보관 용기, 트럭 2대 분량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위성 데이터에서 가장 선명한 흔적이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해발 800m 고지, 산맥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차는 좁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양옆으로 소나무 숲이 이어졌습니다. 2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분지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현재는 밭으로 쓰이는 땅이었습니다. 독일 팀의 지질학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땅을 살폈습니다.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흘렀습니다. 모래 함량이 높았습니다. 점토와 섞인 미세한 입자들. 전형적인 하천 퇴적층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도에서 본 것과 일치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지형을 측정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고도를 확인했습니다. 분지 중앙이 주변보다 3m 낮았습니다. 물이 고였던 흔적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학자는 지명을 조사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옛날 이곳을 뭐라 불렀는지 물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금내라고 불렀다는 말이었습니다. 금이 나는 개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물이 없지만 옛날엔 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금내, 창세기의 하윌라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우연치곤 너무 정확했습니다. 미국 수문학자가 지하수 탐사 장비를 꺼냈습니다. 땅속 수맥을 찾는 기계였습니다. 스위치를 켰습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하 50m의 수맥이 있었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옛강의 잔류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첫날 밤 연구자들은 모닥불 앞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에덴의 강을 찾는 걸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은 같았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시추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드릴이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굉음이 산을 울렸습니다. 첫 3m는 표토층이었습니다. 검은 흙과 자갈이 섞여 나왔습니다. 최근 형성된 층이었습니다. 5m 지점부터 색이 바뀌었습니다. 회색빛 점토층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지질학자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미끄러웠습니다. 물에 의해 퇴적된 층이 확실했습니다. 10m를 넘기자 또 변화가 왔습니다. 모래층이었습니다. 알갱이가 균일했습니다. 강바닥 퇴적물의 특징이었습니다. 20m 깊이에서 드릴이 멈췄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안반일까요? 코어 샘플을 꺼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반이 아니었습니다. 자갈층이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들이 단단히 엉켜 있었습니다. 물살이 강했던 증거였습니다. 급류가 아니면 이런 크기의 돌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자갈 사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핀셋으로 집어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자연 상태의 사금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금이 나왔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창세기의 기록, 금이 좋은 하윌라, 땅. 그 예언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기로 했습니다.
30m 지점. 또 다른 층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검은색이었습니다. 유기물이 섞인 퇴적층이었습니다. 미국 수문학자가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현장 측정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소 함량이 높았습니다. 식물이 분해된 흔적이었습니다. 물과 식생이 매몰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연대 측정을 위해 샘플을 밀봉했습니다. 실험실로 보낼 자료였습니다. 50m까지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장비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50m 깊이의 지층 기록. 모든 층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엔 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샘플을 정리했습니다. 총 32개의 코어 샘플이 채취됐습니다. 각각 다른 깊이에서 나온 시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손이 여기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샘플을 현장에서 1차 분석했습니다. 간이 실험실이 캠프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독일 팀이 가져온 휴대용 현미경이었습니다. 30m 깊이에서 나온 검은 퇴적층을 슬라이드에 올렸습니다. 배율을 높였습니다. 화면에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원형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광물 결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달랐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세포벽 같은 구조가 보였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규조류라고 말했습니다. 규조류는 담수에 사는 미세 조류였습니다. 단단한 규소 껍질을 가진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죽으면 껍질이 퇴적층에 쌓입니다. 화석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종류였습니다. 현미경 배율을 더 높였습니다. 세밀한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방사형 패턴과 중앙의 돌기. 이건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종이었습니다. 깨끗한 담수, 풍부한 영양분, 적당한 수온. 건강한 강 생태계의 지표종이었습니다. 미국 수문학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해당 규조류의 생존 조건을 찾았습니다. 결과가 출력됐습니다. 평균 수온 15도에서 20도. 유속은 초당 0.5m에서 1m. 전형적인 중류 하천의 환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샘플을 추가 분석했습니다. 규조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꽃가루 화석도 섞여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참나무가 식물이었습니다. 온대, 기후 식생이었습니다. 현재 한반도와 같은 환경. 하지만 연대가 문제였습니다. 탄소 측정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독일 실험실의 속보였습니다. 연대는 11,000년 전이었습니다. 오차 범위 200년. 홍적세 말기였습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 직전의 시대. 성경 시대와 겹치는 시기였습니다. 팀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규조류와 꽃가루. 둘 다 살아있는 강의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11,000년 전에 이스라엘 언어학자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2장을 읽었습니다. 강이 나와 동산을 적시고. 적신다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히시카. 생명을 주다는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강. 규조류가 살고 꽃가루가 떠다니는 물. 그게 바로 비손이었을까요? 증거는 점점 구체적이 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강이 흘렀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강이. 규조류 발견 이틀 후 본격적인 지화학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20m 깊이의 자갈층 샘플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독일 팀이 가져온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를 사용했는데 이 장비는 토양 속 금속 성분을 즉시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샘플을 기계에 넣자 그래프가 급격히 솟아올랐습니다. 금의 함량을 나타내는 피크였습니다. 농도는 ppm 단위로 15였는데 일반 토양의 10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다른 샘플도 측정했고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문제는 분포 패턴이었습니다. 금이 무작위로 흩어진 게 아니라 특정 층에 집중돼 있었는데
정확히 자갈층과 모래층의 경계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물 흐름에 의한 자연 선광 작용의 전형적 패턴이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면서 무거운 금 입자는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모래는 위로 쌓이는 원리였습니다. 미국 수문학자가 계산했는데 이 정도 선광이 일어나려면 최소 수백 년 이상 물이 흘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홍수나 범람으로는 불가능한 퇴적 구조였습니다. 이스라엘 언어학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순금이라는 표현의 원어는 토부였는데 좋다, 순수하다, 질이 높다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샘플의 금을 정밀 분석한 결과 순도가 98%였는데 자연 상태의 사금치곤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팀 리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세기 기록의 세 가지 조건, 즉 동쪽 방향, 금의 존재, 생명의 흔적이 모두 이곳에서 확인됐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은 텐트에 모여 성경 본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비손강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비손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라는 구절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학자가 하윌라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히브리어로 모래 땅 또는 원형의 땅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원형 분지, 모래가 섞인 퇴적층, 그리고 금의 존재까지 모든 조건이 일치했습니다. 독일 지질학자가 지도를 펼쳐 강의 추정 경로를 그렸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시추 지점을 연결하자 거대한 곡선이 나타났는데 이 선이 현재 조사 지점을 중심으로 둥글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땅을 두른 형태였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강이 이 지역을 감싸며 흘렀던 것입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반경을 계산했는데 약 30km에 달하는 광대한 범위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세계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국 수문학자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하수 탐사 결과 이 지역 전체의 고대 수맥이 그물처럼 퍼져 있었는데 모두 중앙의 주수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복잡한 수계였다는 의미였습니다. 본류와 지류가 얽힌 거대한 강 시스템이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온 땅을 둘렀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팀 리더가 정리했습니다. 하윌라의 세 가지 특징, 즉 금의 존재, 원형 지형, 강의 포위 형태가 모두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비교 자료를 보여줬는데 세 개 다른 지역의 고대 금 산지 데이터였습니다. 나일강 상류, 인더스강 유역, 유프라테스강 주변 등 학자들이 하윌라 후보지로 제시했던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금은 있지만 지형이 맞지 않거나 지형은 맞지만 강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반도 이곳만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게 하윌라였다고, 그리고 비소는 정말 여기 흘렀다고 말입니다. 현장 조사는 2주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팀은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는데 독일 연구소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팀 리더가 전체 구조를 잡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파트를 작성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 고고학적 발견, 언어학적 분석, 수문학적 시뮬레이션까지 47페이지 분량의 종합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동부 지역의 고대 수계 흔적과 창세기 비송강의 상관관계 연구였습니다. 학술적이면서도 명확한 제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의 객관성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종교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순수한 과학적 발견에 집중했는데 위성 좌표, 지층 단면도, 화학 분석 결과, 연대 측정 데이터 등 검증 가능한 증거만 담았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만 조심스럽게 성경 기록과의 연관성을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창세기에 기록된 비송강의 지리적 조건과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는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출처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지질학 저널 3곳에
논문을 투고했는데 동시에 주요 연구기관에도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영국 왕립지리학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이스라엘 고고학청까지 총 12개 기관이었습니다.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팀원들은 긴장했습니다. 학계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과학을 연결하는 연구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첫 반응은 빨랐습니다. 이틀 만에 이스라엘 고고학청에서 회신이 왔는데 매우 흥미로운 연구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영국 왕립지리학회가 세미나 발표를 제안했습니다. 독일 연구소는 내부 검토를 시작했고 프랑스 센터는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생각보다 학계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 리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데이터가 공개되면 반박도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보고서 제출 이틀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 리더가 아침에 노트북을 켰는데 공유 서버에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독일 팀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쪽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했더니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로젝트 폴더 전체가 삭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업은 있느냐고 물었지만 백업 파일도 함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지운 게 분명했는데 서버 로그를 확인한 결과 외부 IP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각은 새벽 3시, 누구도 작업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해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파일들은 멀쩡했는데 오직 비손강 연구 자료만 삭제됐던 것입니다.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표적 공격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각 팀원의 개인 컴퓨터에 작업 파일들이 남아 있었고 프랑스 고고학자는 습관적으로 외장 하드에 백업해뒀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독일 연구소는 보안 사고를 우려해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부 협력 기관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학술 저널 중 한 곳은 논문 심사를 보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팀 리더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 시도를 당했고 프랑스 팀원의 연구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지만 서류들이 뒤져진 상태였습니다. 미국 수문학자는 익명의 경고 메일을 받았는데 쓸데없는 연구는 그만두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팀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한 학술 연구가 누구에게 위협이 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언어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게 단순한 지리학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누군가에겐 이 발견이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데이터 삭제 사건 일주일 후 독일 연구소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프로젝트 서버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안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팀 리더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구소 이사회가 이미 결정한 사안이었고 법무팀까지 개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연구소장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론 말할 수 없지만 매우 높은 곳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유럽 과학재단도 움직였습니다. 지원금 집행을 중단한다는 통지서가 발송됐는데 공식 사유는 연구 목적의 모호성이었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재단은 이 연구를 혁신적이라고 칭찬했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재단 내부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어느 영향력 있는 학술 단체에서 항해 서한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협력 기관들이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내부 검토 결과 협력이 적절치 않다며 철수했고 영국 왕립지리학회는 세미나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는
답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2개의 기관 중 10개가 등을 돌렸습니다. 남은 건 이스라엘 고고학청과 독일의 작은 민간 연구소뿐이었습니다. 고립됐습니다.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독일 지질학자는 개인적으론 흥미롭지만 경력에 위험하다며 하차 의사를 밝혔고 미국 수문학자도 소속 기관의 압력을 언급하며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커리어가 있었습니다. 7명이었던 팀은 나흘 만에 4명으로 줄었습니다. 팀 리더, 프랑스 고고학자, 이스라엘 언어학자, 그리고 한국인 보조 연구원 1명만 남았습니다. 프랑스 팀원이 물었습니다. 계속할 건가요? 팀 리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살아있고 진실도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건 서버뿐이라고, 우리 머릿속 기억까지 지울 순 없다고 했습니다. 서버 폐쇄 사흘 후 세계적인 지질학 연구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비손강 가설에 대한 과학적 반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성명서가 주요 학술 매체에 동시 배포됐는데 분량은 7페이지에 달했습니다. 팀 리더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문단부터 강력했습니다. 최근 일부 연구자들이 제시한 한반도 고대 수계 가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종교적 편향이 개입된 비학술적 주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명서는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위성 데이터의 곡선은 자연적인 지형 침식일 뿐 강의 흔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산맥 형성 과정에서 생긴 단층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금 퇴적층은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광물 분포이며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 규도류 화석은 일시적인 호수나 습지에서도 형성될 수 있으며 거대한 강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넷째, 연대 측정의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성경 시대와 연결하는 건 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공격은 마지막 단락에 있었습니다. 과학 연구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특정 종교 경전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연구는 과학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서 말미엔 23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서명했는데 노벨상 수상자도 2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팀 리더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명서를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봤다고 대답하자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와보지도 않았다고,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지도 않고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팀 리더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빨리 공식 반박이 나온 게 의외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학자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다는 건 우리 연구가 위협적이라는 증거라고, 만약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다면 무시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4명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박 성명 이틀 후 더 구체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유명 지질학 저널에 긴급 논문이 게재됐는데 제목은 위성 데이터 해석의 오류 한반도 지형 분석 사례였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저명한 원격 탐사 전문가였습니다. 논문은 팀이 사용한 위성 이미지를 재분석했다고 주장했는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강의 흔적처럼 보이는 선은 단층대와 도로, 건설로 인한 인공지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철도 부설 공사가 만든 흔적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은 정교했습니다. 최신 위성 기술로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시했고 각 지점의 형성 시기를 역추적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정말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도로였습니다. 또 다른 구간은 댐 건설로 변형된 지형이었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을 구분하지 못한 초보적 실수라고 말입니다. 학계는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학술 포럼엔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일부 언론도 이 논문을 인용하며 비손강 연구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리더는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논문이 지적한 인공 구간들은 팀도 이미 파악하고 분석에서 제외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선택적으로 일부 구간만 보여줬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원본 위성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는데 인공지형을 제외하고도 200km가 넘는 자연 곡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언어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적 반박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부러 약한 부분만 골라 전체를 부정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 보조연구원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박 논문을 쓴 미국 학자가 최근 어느 대형 에너지 기업의 자문을 맡았다는 정보였습니다. 그 기업은 한반도 지하자원 개발에 관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으면 개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팀원들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팀 리더가 결정했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자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면 대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팀은 일주일 만에 반박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방향성 증거로 본 한반도 고대 수계의 실제성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인공지형 논란을 넘어서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학자가 주도한 언어학적 분석이 중심이었는데 창세기의 케뎀, 즉 동쪽 끝이라는 방향 개념을 고대 지리학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동쪽 끝은 단순한 방위가 아니라 세계관의 경계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점토판, 아시리아 왕실 기록, 페르시아 행정 문서 등 13개의 고대 문헌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놀라운 일치가 발견됐습니다. 모든 문헌에서 동쪽 끝은 해가 떠오르는 마지막 땅을 의미했고 그곳엔 물의 시작점이 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문서에는 동방의 금 나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히브리어 하윌라와 정확히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추가 증거를 덧붙였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이어지는 교역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문화 전파의 방향과 성경의 방향이 일치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인 보조 연구원이 인공지능 지형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인공 구조물과 자연 지형을 구분하도록 훈련된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스캔한 결과 인공 구간을 자동으로 제외하고도 명확한 고대수로 패턴이 검출됐습니다. 정확도는 97%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패턴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근 직선의 연장선상에 정확히 위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차는 3도 이내였습니다. 논문 말미에 팀 리더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면 어떻게 언어, 지질, 고고학, 방향성이 모두 한 지점을 가리키는가? 반박하는 측은 각각의 증거를 개별적으로 공격했지만 전체를 설명하진 못했습니다. 논문은 오픈 액세스로 공개됐습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검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투명성으로 맞섰습니다. 발표 당일 다운로드 수는 3,000건을 넘었고 이틀 만에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던 일부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지지 의사를 밝혔고 중립적인 검증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물꼬가 트이고 있었습니다. 반박 논문 발표 3일 후 팀은 결정타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복원 프로그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0,000년 전 한반도의 지형을 3차원으로 재현한 영상이었는데 해수면 고도, 식생 분포, 기후 데이터를 모두 반영한 정밀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렌더링에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고대 한반도 위로 거대한 강이 흘렀고 그 모습은 현대의 아마존강을 연상시켰습니다. 강은 북쪽 고지에서 시작해 산맥을 따라 구불구불 흘렀으며 여러 지류로 갈라져 동해로 흘러들었습니다. 팀 리더는 이 영상을 국제학술 플랫폼에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비손강복원 프로젝트 고고학과 인공지능의 만남이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상세한 기술 문서도 첨부했는데 사용된 알고리즘, 데이터 출처, 검증 과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000 건을 넘었고 6시간 만에 100,000 건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엔 놀라움과 찬사가 쏟아졌고 일부 학자들은 데이터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영상이 갑자기 삭제됐습니다. 플랫폼 측에서 보낸 자동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콘텐츠가 제거됐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팀 리더는 즉시 항해 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변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사유였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다른 플랫폼에 재업로드를 시도했지만 24시간 만에 또 삭제됐습니다. 세 번째 플랫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언어학자는 소셜미디어에 짧은 클립만 올렸는데 이것마저 검토 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제안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플랫폼을 사용하자고. 거기선 누구도 삭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팀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상은 다시 올라갔고 이번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일반 대중은 그 플랫폼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이전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진실은 살아남았지만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영상 차단 사건 이후 팀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공개 논쟁에 응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다른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학계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연구를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담기로 했습니다. 팀 리더는 서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발견한 것을 기록할 뿐이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보고서는 6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1년 반의 연구가 모두 담겼는데 위성 데이터 분석부터 현장 시추, 화학 분석, 언어 연구,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과정이 단계별로 서술됐습니다. 특히 실패한 실험들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가설이 왜 폐기됐는지, 어떤 데이터가 모순을 보였는지, 어떤 해석이 과장이었는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가 말했습니다. 과학은 성공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실패도 다음 연구자에게 지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데이터 저장소였습니다. 모든 원본 데이터를 세 곳에 분산 보관했는데 스위스의 학술 아카이브, 이스라엘 국립도서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과학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각 데이터엔 접근 코드가 부여됐고 보고서 부록에 그 코드가 인쇄됐습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은 인공지능 복원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도 공개했는데 GitHub 오픈소스 저장소에 업로드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연구는 계속될 수 있게 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의 팀 리더는 개인적인 소회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에덴을 찾으려 한 게 아니다. 다만 땅이 간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어 썼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충돌이 아니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데이터는 침묵하지만 해석은 열려 있다고. 우리가 내린 결론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의 고대에 거대한 강이 흘렀다는 사실. 그 강이 금을 품고 생명을 키웠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비손이라 부르든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강은 실제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용히 완성됐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건 10월 15일이었습니다. 팀은 배포 계획을 세웠는데 11월 1일에 동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각자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1년 반의 긴장이 모두를 지쳐있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고고학자는 파리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언어학자는 예루살렘의 가족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은 고향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팀 리더만 서울에 남아 최종 검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0월 23일 그의 마지막 이메일이 발송됐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10월 25일 프랑스 팀원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지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끊겼습니다. 이틀 후 이스라엘 팀원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는 호텔 체크인 후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호텔 CCTV엔 그가 정문을 나서는 모습까지만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은 부산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이웃이 그가 검은색 승합차에 타는 걸 봤다고 증언했지만 차량 번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1월 2일 팀 리더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머물던 서울 오피스텔 관리인이 사흘째 응답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들은 그대로였지만 노트북과 연구 자료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커피잔엔 아직 커피가 남아 있었고 침대는 정리돼 있었습니다. 급하게 떠난 흔적도 범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4명 모두 다른 나라, 다른 시간에 사라졌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보고서 배포 일주일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학 커뮤니티에서만 소문으로 돌았는데 대부분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연구소의 전 동료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4명이 동시에 사라지는 게 우연일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은 3일 만에 삭제됐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각국 경찰은 서로 다른 관할이라며 공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12월이 되자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비손강 연구는 미완으로 남았고 연구자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보고서는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사라진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5월 유럽 우주국의 정기 위성 관측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그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 동부 지역의 지하 수분 분포도였는데 특정 선을 따라 수분 함량이 유독 높았습니다. 그 선은 1년 전 사라진 연구팀이 제시했던 비송강의 경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에게 보고했지만 교수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논쟁이라며 다른 주제를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의 한 지구물리학 연구소도 비슷한 발견을 했습니다. 지진파 분석 중 한반도 지하 구조에서 특이점이 감지됐는데 거대한 퇴적층이 띠 모양으로 이어진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물이 흘렀던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연구소는 조용히 논문을 발표했지만 비송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숙의 흔적이라는 중립적 표현만 썼습니다. 그럼에도 학계 일각에선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말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나왔습니다. 신형 합성계구 레이더 위성이 한반도를 스캔했는데 이전보다 10배 높은 해상도였습니다. 땅속 30m 깊이까지 투과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 명확한 고대 하천망이 드러났습니다. 본류와 지류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였고 총 연장은 400km가 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학술지에 제출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비송강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연구진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실제였으니까요. 위성은 계속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데이터가 축적됐고 패턴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봄철 해빙기엔 지하수 흐름이 활발해졌고 여름 장마철엔 특정 구간에서 지표수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잠든 강이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익명의 연구자가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강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땅속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글엔 최신 위성 데이터가 첨부돼 있었는데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댓글엔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연구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그 땅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강원도 고지의 밭에선 농부들이 감자를 심고 산맥엔 등산객들이 오릅니다. 아무도 발밑에 거대한 강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은 기억합니다. 만년 전 이곳을 적셨던 물의 기억을, 금을 품고 생명을 키웠던 흐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성은 지금도 그 기억을 읽어내고 있고 데이터는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그 자료를 열어볼 것입니다. 그때 비손이라는 이름이 불릴지 다른 이름이 붙여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스위스 학술 아카이브 어딘가엔 6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보관돼 있습니다. 접근 코드를 아는 사람은 소수지만 연구 보존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의 지하 서고에도 같은 문서가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어딘가에도 복사본이 흩어져 있습니다. 삭제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사라진 연구자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발견은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보존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비공식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익명 포럼에서 데이터가 공유되고 암호화된 채팅방에서 토론이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시추 지점을 제안하고 누군가는 언어학적 증거를 보완합니다. 느리지만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대가 바뀌면 누군가 이 모든 조각을 모아 다시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비손강 연구는 금기가 아니라 정당한 학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창세기는 여전히 같은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궁금해했습니다. 비손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우리는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증명됐다고 말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땅속 어딘가 하늘의 강이 멈춘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그 강이 다시 흐를까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서, 연구 속에서, 그리고 끝없는 질문 속에서 비손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끝, 해 뜨는 땅. 에덴의 첫 번째 강이 닿았던 곳.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